공과 사도 구분 못하는 정치, 이제는 좀 끝장내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내 제안 2가지 받을 거냐 말 거냐. 받을 거냐 말 거냐. 대답이나 좀 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나섰어요.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묻는다. 이 2가지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어제 행사에서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2가지가 뭐냐. 하나는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하자. 약속하자는 거고, 또 하나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세비를 반납하기로 약속하자. 이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면 내가 말한 이 2가지 불체포 특권, 체포당할 일 없으면 특권 때문에 특권 계속 갖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냐. 체포당할 이유를 만들지 말라. 또 체포당하지 않으면 재판도 안 받을 테니까 금고 이상형 확정 시 재판기간 세비 반납이라고 하는 거 겁낼 게 뭐 있냐. 그렇잖아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면 내가 말한 이 2가지에 반대할 이유가 있는가. 죄 안 지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대답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이재명을 보호해야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아마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일 것이다. 그런데 이 금고 이상형 확정 시 세비 반납을 한동훈이 얘기하자 더불어민주당 쪽에 종북주사파 쪽에 홍익표라는 자, 지금 이재명이는 뭐 말을 하기 어려워서 재판에 못 나간다고 하니까 어디 가서 이거 말 못해요 지금. 그래서 이제 홍익표가 대신 나서서 지금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있는데, 홍익표 이자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피고가 무죄로 나올 때 검사도 월급 반납하느냐. 그러자 한동훈이 그럼 국회의원 법안 발의했다 통과 안 되면 월급 반납하겠다는 거냐. 그 제가 이 공방을 보면서 내가 그러네. 그거 하자 같이. 이거 괜찮다 생각했어요. 국회의원들이 말이에요. 의정활동 함내하고 의정보고서도 하고 뭐 광고에 낼 때 말이죠. 뭐 홍보물에 쓸 때 내가 160 몇 개 법안을 발의하고 어쩌고 저쩌고 써요. 근데 그중에 실제 통과된 건 거의 없어요. 이것들이 하도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발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통과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안을 냈는데 발의를 했는데 통과가 안 된 것들은 월급 반납받자. 그 괜찮은 아이디어네. 자, 그런데 제가 하도 예, 다시 좀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국회의원의 세비 반납, 이거는요,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세비 반납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국회의원이 받는 월급, 세비, 이걸 어디 민간기업에 오너가 주는 거라고 하면 그 민간이 하는 일이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시비 걸거나 관심 가질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뭐 삼성의 임원이 얼마 받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삼성 임원이 얼마 받는데 일 잘못하면은 월급 반납 받아라라고 우리가 이재용 회장한테 요구한 적 있어요? 그건 민간에서 있는 일이니까 일반 국민들이 뭐라고 관심도 안 가져요. 근데 내 세금, 내가 낸 세금, 여러분이 낸 세금, 국민이 낸 세금 갖고 이것들이 세비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이 곧 유죄받아서 감옥 갈 자가 계속해서 이게 세비를 챙겨왔다고 그러면, 아니 그건 우리 국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돈 토해놓고 가. 한동훈 위원장의
이 근고 이상형 확정 시에는 그동안 받은 세비를 반납케 하자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공인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서민이나 기업인, 노동자는 그러면 재판이 확정되면 월급 반납할 거냐고 홍익표가 얘기하던데 그분들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냐. 민간과 그 공적 영역도 제도체 구별 못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세비 반납이나 이런 문제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과 민간에서 자기들끼리 계약해서 받는 사람들 간에 전혀 다른 범주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공과 사가 구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홍익표의 발언을 보면 하긴 그렇지. 이재명이 보세요. 그게 공과 사를 구별하는 인간인가. 그 586 기득권 세력들 보세요. 온 사회에 기생해서 흡혈귀처럼 국민 등골 빼먹는 이 종북 주사파들한테는 공사 구별이라는 게 없어요. 오로지 혁명의 이념 그거 하나만 있는 거지. 그래서 더 이상 공사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한테 공적 자리를 좀 주지 말자. 공사 구별이라도 해야 지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무슨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행동할 것 아니냐. 공사도 구별하지 못하는 정치. 공사도 구별하지 못하는 이 홍익표 같은 자, 이재명이 같은 자. 이런 자들은 이번에 정말 완전히 척결하자. 우리 세금 빼먹는 이 자들 더 이상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받기로 돼 있는 사람은 결단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나 공천 받기로 다 돼 있어 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 나 공천 받기로 돼 있어라고 이렇게 조잡하게 떠들고 다니진 않죠. 근데 마치 다 내정돼 있는 것처럼 폼은 잘 잡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김무성이 같은 자. 지가 결심만 하면 당이 공천 줄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아, 내가 막바지 고민 중이야. 지난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약속을 내가 어기고 출마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게 참 고민스럽다. 마치 이자는 지가 결심하면 당원 공천장 딱 준비하고 있다가 달려가서 줄 것처럼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개폼 잡는 것들한테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주말 다니면서 많은 말씀들을 듣고 왔는데 그중에 이 얘기도 있습니다. 김무성이 공천 주면 국민의힘 망한다. 그런 자들이 몇 명 있어요. 김기현이 공천 주면 국민의힘 망한다. 계속 할까요? 권성동이 공천 주면 국민의힘 망한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현장에서 만나면 저한테 아주 강력하게 말씀들을 하세요. 혹시 그것들이 줄까 봐. 근데 그것들이 다 받을 것처럼 폼 잡고 다니니까. 공사도 구분 못하는 정치. 개폼 잡으면서 거들먹거리는 정치. 이제는 끝장냅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고성국 칼럼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를 돌아보면서 이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노인 빈곤 문제를 제가 좀 심각하게 제기했고요. 특히 지금 제가 MZ 세대들한테 그렇게 호소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노인이 바로
30년 후, 50년 후에 당신들의 모습이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절대 저렇게 안 될 거야. 그렇지 않다. 그러니 지금부터 30년 후의 나, 50년 후의 나를 위해서 준비하자. 이제 이런 취지로 제가 MZ세대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글로벌 홈 퍼니싱, 그 집 가구로 뭐 세계적인 기업인 이케아가 이제 자기네 장사를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전 세계 38개 국가의 소비자 3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설문조사를 정리한 2023 라이프 앳 홈, 집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이 보고서를 출간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38개 나라 중에 이제 대한민국도 주요 국가로 들어가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40%는 언제 즐거움을 느낀다? 집에 혼자 있을 때. 집에 혼자 있을 때 나 행복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 38개 국가의 응답자 비율 중에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나 행복하다 라고 대답한 대한민국 국민이 40%고 이게 전 세계에서 1등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서 내가 보람을 느낀다. 38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또 나는 집에서 식구들과 웃고 떠들고 지내는 시간이 즐겁다. 14%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최하위. 놀라셨나요? 저는 사실 놀랐어요. 제가 살아왔던 대한민국은 이러지 않아가지고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집에서 자녀들 키우고 손주 손녀 키우는 게 기쁘다. 38개 국가 평균이 22%가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한국은 8%밖에 안 됩니다. 전부 짐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데 자식이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있고 부모랑 같이 있는 걸 즐거워해야 됩니까?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나 집에서 혼자 낮잠 자는 게 제일 좋아. 한국 28%. 2등이에요, 2등.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데 유독 한국이 혼자 분자화돼서 원자화돼서 혼자 있는 것을 객관적 상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걸 좋아하게 돼버렸어요.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커뮤니티에서 어떤 소속감을 느낀다. 대한민국 9%. 최하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35% 가까운 1인 가구가 있는 사회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65%는 누군가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런 중에도 나는 나 혼자 집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뭐 자식 키우고 손자 키우는 거 난 너무 힘들어. 나 그거 싫어. 나 이웃에 누가 사는지 별로 알고 싶지 않아.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즐거운 게 별로 없어. 나 그냥 혼자 집에서 낮잠 잘 때가 제일 좋아. 가 돼버렸어요. 고독지수가 제일 높은 대한민국이 돼버렸고 그야말로 개인사회, 나노사회가 돼버렸어요. 숙명여대의 서영구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응답하라 1988 같은 드라마 속 이웃들의 모습을 현실에서 만나는 일은 이제 거의 없다. 그냥 그거는 드라마일 뿐이다. 우리 머릿속의 추억일 뿐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보다 더 공동체를 중시했고 가족이나 이웃 간에 끈끈한 관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2000년대 접어들면서 개인주의가 주도적인 흐름이 되게 됐고 최근에는 그 개인주의를 넘어서 파편화된 원자화된 삶을 살아가는 나노사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좋다 나쁘다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객관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나 혼자 집에 있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한테 같이 있는 게 좋게 억지로 정신교육을 시켜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나 자식 키우고 손자 키우는 데서 별로 보람을 못 느껴 즐겁지 않아 하는 사람한테 열심히 그게 즐거운 일이라고 막 공산당처럼 주입을 해갖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집에서 막 애 웃음소리가 나고 이런 사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거 무모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이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삶의 형태와 삶의 질을 바꿔나갈 것이냐에 고민을 해야지.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로 돌아가자. 이미 드라마에서나 있는 수십 년 전에 그 사회로 다시 돌아가자.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통사고 만에 나니까 차 전부 없애고 걸어 다니자. 소 타고 다니자.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이나 젊은 MZ세대들이나 슬기로운 독립생활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할 때가 됐다. 슬기로운 독립생활. 특히 가난한 노인들이 많은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 경우에는 슬기로운 독립 노년 생활에 대한 각자의 고민과 사회의 관심과 국가의 정책적 기획이 정말 필요해졌다. 슬기로운 독립 노년 생활에 대한 우리 모두의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문제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정재호 회장님이 계세요. 정재호 회장. 어디 회장이냐면 민족중흥회 회장입니다. 민족중흥회. 민족중흥회는 작년 10월 26일 동작동의 국립현충원 박정희 유경수 묘소 앞에서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을 주관했던 그 단체입니다. 민족중흥회에 이끌고 있는 정재호 회장은 1930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올해 바뀐 나이로 94세입니다. 이분이 30년 가까이 젊은 저를 보실 때마다 고 박사 건강 잘 챙겨야 돼 라고 걱정을 해주세요. 지난번에 우리 고성호 TV 출연하실 때도 정말 국가 원로로서의 지혜와 통찰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공감하게 하셨어요. 이분이 엊그저께 저한테 뉴욕타임스 기사다 그러면서 글을 하나 참고하라고 보내셨는데 뉴욕타임스 2024년 1월 6일자 기사인데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장수의 7가지 요소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뭐 내용을 다 설명드리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요. 이 전문가들은 몇 가지 종류의 간단한 행위들만 실천함으로써도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 비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나도 다 아는 얘기더라고요. 실천만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도 들으면 그래 그거 뭐 별 얘기 아니잖아 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실천해 보십시오. 자, 1. 더 많이 움직여라. 더 많이 움직여라.
move more. 더 많이 움직여라. 움직이는 행위가 심장과 순환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 움직이는 행위가 마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수많은 만성 질환으로부터 예방시켜준다. 움직여야 근육이 남아서 낙상사고도 줄일 수 있다. 움직여라. 조금이라도 많이 움직여라. 너무 쉽죠? 근데 저희가 잘 못하거든요. 방송하느라고 이제 앞으로는 서성거리면서 할까? 한 2시간 동안이라도. 엘리베이터 타고 저희가 11층으로 오는데 11층까지 한 번만 계단으로 걸어 올라오면 그렇게 좋다는데 제가 그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움직여라. 더 많이 움직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거 진짜 딱 나한테 맞는 얘기 같더라고. 최고의 운동은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운동,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다. 무리하게 하지 마라. 제가 저희 지하 1층에 이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했을 때 첫날 그 코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사님, 한 달에 8번만 나오세요.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처음에 다 등록할 때는 30일 동안 내가 25일은 나오겠다고 다 결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대. 그러다가 2달째 지쳐서 나가 떨어져서 안 나온대. 그러지 마시고 일주일에 2번만 나와도 충분히 건강 유지를 위한 운동이 되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다만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제가 그것도 못 지켰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가 권고하는 운동은 뭐냐면요. 일주일 동안 얼마를 운동하면 되냐? 150분이에요. 우린 저 운동에 한이 맺혔는지 한번 피트니스 센터 가면은 막 2시간, 3시간씩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일주일에 150분이면 충분하다. 이거를 일주일 동안 나눠서 하니까 하루에 20분씩만 운동하면 된대요. 걷든지 뭐 하든지. 근데 살다 보면 일주일에 하루에 20분 걷는 것도 실제로 못 걷고 지내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보개가 아니라 천보개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좀 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라. 특별한 식단 같은 거 좀 하지 마라. 그냥 골고루 잘 먹으면 좋은데 그중에서도 나이 들수록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먹고 제발 가공 음식은 좀 줄여라. 라면 같은 거 좀 줄여라. 통조림 같은 거 좀 줄여라. 너무 쉬운데 왜 이게 안 될까요? 그러면서 이 다이어트 얘기를 합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존 로라는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말이죠. 노인들을 볼 때 체중이 늘어난 환자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체중이 감소하는 환자는 겁이 덜컥 나요. 그래서 정밀 진단하게 돼요. 왜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나이 들어서 살 빠지는 게 위험하다. 좀 나이살이 좀 붙어서 보기 좋게 돼야 건강해지는 거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게 비만 경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그 스트레스 트라우마에 젖어서 거의 모든 국민이 다이어트 맨날 하면서 실제로는 효과도 별로 못 보는 이런 바보 같은 짓 좀 하지 말자.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장수에 중요하다. 그리고 살 쪘냐 안 쪘냐는 것은 노인 건강으로 갈 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살쪄도 건강하면 되는 거니까. 세 번째가 충분히 잠을 많이 자라. 충분히 잠을 많이 자라. 잠은 건강한 나이를 먹는 데 중요하다. 잠의 총량이 죽음, 사망과 어떤 형태로든 연관이 있다. 그래서 권하는 잠은 몇 시간이냐? 하루 7시간에서 9시간. 쪽잠 포함해서 총량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7시간에서 9시간. 저 진짜 잠을 많이 자야 되겠어요, 앞으로.
저는 지금 이 기준에 따르면 하루 많이 자면 5시간, 되게 4시간 자고 지금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반성했습니다. 잠을 많이 자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디 출장 갈 때 내가 아무 소리 안 하면 잠자는 줄 알고 건드리지 마세요, 좀. 고성범 본부장, 나 좀 건드리지 마. 눈 좀 감고 있을 때. 나 어떻게든 총량 7시간, 9시간 채워야 돼. 나이 들수록 잠을 더 많이 자야 돼. 그러잖아요.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영원히 잠들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 갖고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7시간에서 9시간씩 주무시면서 더 건강하고 오래 사셔야죠. 담배와 술을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하지 마라 나와갖고서 내가 담배와 술을 하지 마라가 아니고 담배와 술을 너무 많이는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는 하지 마라. 알아서 판단하세요. 너무 많이는 하지 마라. 만성 질환을 관리해라. 이게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 40%가 고콜레스테롤, 3분의 1, 33%가 당뇨병, 다 이런 걸 앓고 있대요. 우리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괜히 아는 체 하지 말고 의사가 적절하게 처방하는 거 그대로 지키면 된다. 만성 질환은 어쨌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관리해 나가면 된다. 큰일 났다고 하지 마라. 누구에게나 다 오는 병이다. 나이 들면. 의사가 적절하게 처방하면 거기에 맞춰서 관리하면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처방 안 한다, 의사들은.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 고독과 외로움. 이건 흡연보다도 더 해롭다. 고독과 외로움이 흡연보다도 더 해롭다.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치매가 오고 심장병이 오고 뇌졸중이 더 높아진다. 관계를 맺어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미 고독사회고 나노사회로 갔다. 그러면 고독사회 나노사회로 가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해체해서 옛날에 대가족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기로운 독립 노년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이죠.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의 이 태극기 집회야말로 우리 자유우파 노인들의 건강에 무지무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잖아요. 광화문에 나가서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셨습니까? 그러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네. 제가 아미고 회원한테 제일 많이 듣는 감사의 말씀은 이겁니다. 사람들을 알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마워요. 슬기로운 독립 노년 생활을 하시면서 그러나 한 단계 진전된 수준 높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관계망 속에 뛰어드십시오.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마음을 갖고 와라. 낙관주의야말로 모든 병의 예방입니다. 낙관주의야말로. 이 심리 테스트에서 낙관적이다라고 나오는 사람은 비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보다 15% 오래 산대요. 경험적인 조사입니다. 그러니 제가 전략적 낙관주의, 전술적 비관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다 낙관주의의 신념을 갖고 저 흉악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세력과 싸워서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장수하실 거예요. 슬기로운 노년 독립생활입니다. 슬기로운 독립 노년 생활을 위해서 다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쉬운데 하지 못했던 이 새로운 이 슬기로운 생활을 여러분 함께 해나가실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이겨놓고 시작하는 원희룡의 도전. 네, 어제 인천 신년인사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원희룡 장관이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은
이재명을 겨냥해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돌덩이 하나가 길을 가로막고 있다. 제가 온몸으로 치우겠다. 이렇게 사실상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스태프들은 알아요? 제가 온몸으로 치울 것이다. 그러면서 계양을 얘기를 합니다. 계양이라는 지역은 수준이 높은 곳이다. 젊음이 넘치고 미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지역 오케스트라까지 운영하고 있는 수준 높은 주민들이다. 자체 배구팀도 있다. 이런 국민들이 살고 계신 것을 험지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부탁드린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험지라는 말 이 순간부터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제가 온몸으로 도전할 곳이기 때문에 도전지라고 불러달라. 우리가 도전하는 바로 그것이 곧 격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염을 토했어요. 어제 인천 신년 인사에는 한동훈 때문에도 뜨거웠고 원희룡 때문에도 뜨거웠습니다. 지지자들은 계양군은 원희룡을 원합니다. 이렇게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기도 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난 원희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덩이를 법원의 손으로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적 피해가 얼마나 많겠냐.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손으로 직접 정리하는 것이 책임이 있는 정치에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 돌덩이를 온몸으로 치우겠다. 제가 이 칼럼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겨놓고 시작하는 원희룡의 도전이다 라고 달았습니다. 그럼 뭘 이겨놓고 시작하는 것이냐? 첫째, 원희룡이 이재명을 잡으러 계양을 해 간다는 것만으로 이재명이 쫄아가지고 지금 어디 도망갈 데를 찾고 찾다가 심지어 비례대표 선거구 선거제도까지 바꾸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다시 계양을로 끌려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이기고 들어가는 거죠.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세입니다. 기세. 아니 길거리 싸움에서도 선빵이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희룡 이재명 대결 구도에서는 원희룡이 기세 좋게 먼저 선방을 날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절반은 접고 들어갔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어제 연합뉴스 TV에서도 이 문제는 제가 국민들이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서 좀 길게 해설을 했는데 이재명이는 말이죠. 계양을 선거에서 지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지금 두 가지 가지고서 버티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배지 있다고 방탄하고 당대표라고 방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4월 10일 총선에서 원희룡한테 지는 순간 국회의원 배지는 그 순간 떨어지죠. 뭐 5월 말까지 달고는 달릴 수 있겠습니다만 떨어지죠. 그러면 당대표는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날로 아마 쫓겨가게 될 겁니다. 국회의원 배지 떨어져, 당대표 떨어져, 갈 데라고는 교도소밖에 더 있나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이 선거에 모든 게 걸려 있어요. 여기서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아이고 뭐 민주당 동료 정치인들 뭐 알아서 살아남으라 그래. 나는 무조건 하여튼 개항을 해서 다시 배지 달지 않으면 난 죽어. 이렇게 생각이 지금 모여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질 것 같은 원희룡이 당당하게 지금
밀고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재명이가 자기 선거 하다가 말고 저기 뭐 부산에서 도와달란다고 부산 날아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강원도에서 우리 급합니다. 우리 지고 있어요. 대표님 한 번이라도 와주세요. 그러면 강원도 날아갔다 올 수 있어요? 당장 쥐가 죽게 생겼는데 저는 개항을 해서 한 발짝도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아픈 기억인데 우리가 3년 반 전에 황교안이 종로에 묶였던 거랑 상황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재명이요. 일단 개항을 선거에서 원희룡과 딱 맞짱 뜨는 순간 바깥으로 못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뭐 선대위원장 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만 지금 이게 이재명 1인 정당이 됐는데 이재명이가 유세를 못 나가면 뭐 그야말로 지리멸렬이죠.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동훈이 전국 유세를 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따위는 원희룡한테 맡겨두고 한동훈은 날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이를 개항을 해 묶어두는 것만으로도 이번 총선에 원희룡은 가장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역대 선거 결과에서 절대적으로 우리 자유표가 불리한 것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개항을이 그야말로 초접전, 혼전, 박빙, 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 쫓겨는 인천지역, 이게 다 권역으로 같이 움직이는 인천지역 이 선거구에 당연히 바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개항은 서울 쪽에 가까이 붙어 있어서 부천에도 영향을 주고 수도권 전반에 걸쳐서 어떤 형태로든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한동훈 효과에 이어서 원희룡 효과가 수도권에 구체적으로 아마 체감되게 될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삼선 중진을 이미 역임하고 장관까지 한,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2번씩이나 도전한 원희룡이 누가 봐도 어려운 지역에 이재명을 잡으러 개항을 해 출마를 했다. 그러면 다선 중진들, 인유한 혁신위원 때 얘기했던 다선 중진들, 지도부 인사들 어떻게 지선거 편하게 배지 한번 쉽게 달 수 있는 영남권 고집할 수 있습니까? 쪽팔려서라도 그렇게 못하지. 범죄로 가든지 아니면 불출마하든지. 또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공간위 기준에 의해서 컷오프 되더라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한동훈이 만들어갈 공천혁명을 통한 새정치의 강력한 이 마중물 역할을 이미 원희룡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어제 어깨동무까지 하면서 정말 국민의힘 자유파의 쌍두마차로서 이렇게 국민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런 4가지 이유로 저는 원희룡이 이미 이겼다. 이미 이기고 시작하는 게임이다. 그렇게 이번 개항을 해서의 원희룡, 이재명 선거를 보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정당과 시민단체는 가는 길이 다르다. 선거가 다가오면 각종 시민단체에서 또 여러 이익단체, 직능단체에서 지난 4년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는
평가서를 이리저리 발표를 합니다. 저는 그런 활동이 시민단체로서는 당연한 일이고 또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의정평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의정평가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서 정치 교체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줬던 최초의 보고서는 1992년 초에 발표됐습니다. 1992년 총선을 앞두고 1992년 초에 나라정책연구회라고 하는 정치시민단체가 의정평가 보고서를 직접 발표해서 공개했어요. 나라정책연구회의 당시에 그 실무 책임자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나라정책연구회는 정치개혁을 표방한 시민단체였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민단체로는 경실련이 있었습니다. 경실련은 이름부터가 경제정의 실천 아닙니까? 정치개혁은 나라정책연구회가, 경제정의 문제는 경실련이 하던 그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좌파의 참여연대니 이런 것들은 나타나기도 전입니다. 만들어지기도 전이에요. 제가 그 전문가, 그야말로 각 대학의 저명한 정치학 교수들이나 이 활동가들, 제 기억으로 한 15명 정도 되는 전문가들로 의정평가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6개월 동안 작업을 했어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두 가지 평가를 같이 하려고 했어요.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같이 하려고 했어요. 정말 만용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죽다 살았어요. 보세요. 지금과 같이 정보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30년 전입니다. 정성평가를 하는데도, 정량평가를 하는데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처럼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정리됐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정량평가 3가지였는데요. 국회 본회의 출석률 다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상임위 출석률, 상임위마다 쫓아다니면서 다 계산했어요. 그리고 법안 발의 건수, 그걸 국회의원들을 전부 대상으로 해서 했어요. 그거 계산하는 데만 해도 몇 달 걸렸습니다. 그때 의정평가 보고서를 만들 때 진짜 제일 고생한 사람이 바로 우리 고성범 본부장입니다. 이 모든 사무를 다 밤새워가면서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성평가도 하려고 그랬거든요. 정량평가는 객관적 지표, 출석률 이런 건 다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정성평가는 내용평가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의정 활동을 했는지, 아니면 열심히 국회에 출석은 했는데 그때마다 나쁜 짓만 했는지, 내용을 평가하지 않고서 출석만 가지고 평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희들이 그때 판단했어요. 30년 전에. 그래, 정성평가를 하려니까 속기록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속기록이 수십만 쪽이었습니다. 4년간 국회의원들이 모든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발언한 것이 책으로 엮여져 있는데, 그걸 당시에는 무슨 요즘 같으면 USB로 문재인이처럼 USB 하나에 달랑 다 담아갖고 김정은이한테 주듯이 할 수 있었겠지만, 그때는 이걸 다 복사를 했어요. 국회 가갖고 산더미처럼 자료를 쌓아놓고 읽기 시작했어요. 15명의 전문가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포기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으로,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해서 포기했어요. 수십만 쪽을 읽어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걸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읽어내면 또 의견을 안 읽은 부분들이 더 많잖아요. 이걸 의견을 개진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급을 매겨야 되고, 그런데 그 등급에 국회의원들의 정치 생명이 달려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갖 수천 건의 논쟁과 소송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역량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 확신할 수 없는 정성평가, 미완의 정성평가를 발표하는 것은 우리의 시민운동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작업한 걸 결국 발표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달랑 남은 게 결국 세 가지입니다. 법안 발의 건수, 본회의 출석, 상임위 출석. 해놓고 나서 저희가 6개월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발표해놓고 나서 진짜 쪽팔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법안 발의 건수, 다 공동 발의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씩 다 계산이 되는데 그 중에 글자 하나 고치고 토시 하나 고쳐도 한 건이고 아예 그동안에 그 전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재정입법도 한 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재정입법은 법 하나 만드는데 4년씩 5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럼 한 국회의원이 재정입법 한 건을 하기 위해서 4, 5년을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데 이런 식의 정량 평가에서는 딱 한 건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정량 분석은 당시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발표하고 나서 쪽팔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에 포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그야말로 내용 없는 정치적 주장밖에 안 되겠구나. 지금 경실련이 국회의원 상임위 출석률 최하위는 안철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뉴시스가 대면적만하게 썼어요. 그럼 안철수 잘라야 되겠네. 과연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쭉 설명했어요. 30년 전에 제가 제일 처음 시도했던 의정평가 발표하고 나서도 내가 굉장히 자괴감이 있었다. 쪽팔렸다. 그런데 지금 경실련은 정성 분석, 내용 분석, 올바로 된 의정평가인지 아니면 정말 개근해갖고서 나쁜 법만 계속 만들어지는지는 전혀 구별하지 않고 이 정성 분석은 접근도 하지 않고 그냥 출석률 하나 가지고 최하위는 안철수니까 잘라라. 이런 선동이 어디 있습니까? 안철수 다음으로 출석률이 낮은 사람 윤상현이 김태호 잘라라. 이런 대마고구가 어딨냐고. 이런 수준의 의정평가는 제가 이미 30년 전에 했고 그거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포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출석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밀어붙이고 열심히 출석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검찰에다 넘기고 열심히 출석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악법들을 계속 만들어낸 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좌파 국회의원들 출석률 높아요. 출석률 높다는 이유 하나로 다 공천 줘야 됩니까? 국회의원은 정당의 일원입니다. 정당의 목적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정권 획득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정권 재창출이죠. 두 번째가 여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하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해요. 세 번째,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개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 윤석열 정부도 든든히 뒷받침하고 또 정권 재창출에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정권 재창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출석률이 낮은 사람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데는 꼭 필요한 사람인데 본회의 출석률이 낮을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른 기준 다 빼놓고 그냥 출석률 하나 가지고 잘라. 공천 주면 안 돼. 이거는 시민단체는 전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시민단체가 그렇게 자꾸 문제를 제기해야 국회의원들도 신경 써서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할 거니까. 그러나 그것은 시민단체의 역할이지 정당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시민단체의 시선이 정당의 시선으로 기계적으로 바뀌어져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있고 그들의 눈높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경실련에 대해서 뭐 비방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민단체의 역할을 그대로 정당에다 도입해서 오로지 출석률 몇 개 가지고서 이 사람 잘라야 돼. 하위 몇 %야. 라고 언론에 방송하에 보도하는 것. 그로 인해서 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안철수나 김태호 같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권 재창출이나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뒷받침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그냥 잘라버려요? 이거야말로 선동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당의 눈높이와 시민단체의 눈높이는 다르다. 정당에 가는 길과 시민단체에 가는 길은 다르다. 참고는 하되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경실련이 이철규 의원을 집중 공격을 했어요. 의정활동 기간에 부동산 과다 매입했다는 이유로 공천을 배제해야 된다고 대놓고 요구한 거예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은 사실이 다르다라고 강력한 유감과 항의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실련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미공개 정보 활용해 시세 차익 올린 바 없고 부동산 시세 올리는 입법한 사실 없다. 하면서 쭉 설명했어요. 제가 이렇게 전하면 이철규 의원이 억울한 처지에 빠졌고 억울한 사정을 제가 짧게라도 전해드렸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미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버린 경실련의 저 주장과 발표는 모든 언론을 다 타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로 인해 받게 될 심각한 정치적 타격에 대해서는 누가 그걸 보상하고 막아줍니까?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하는 시민단체에 입을 틀어박을 생각은 없습니다. 좀 더 책임있게 하라고 얘기하고 싶을 뿐이에요. 하라. 그러나 좀 더 책임있게 하라. 그리고 정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눈높이와 시민단체에 가는 길이 국민의힘, 정당의 눈높이와 정당에 가는 길과 똑같을 수 없다. 그런 점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참고자료로만 하라. 이런 점에 대한 분명한 원칙적 입장 견지가 있어야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을 갈 수 있고 집권당으로서 정권 재창출,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지지 확보, 그리고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목표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정당이 될 것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